자,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볼 때의 사람과 지금 풀이를 하려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험을 보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라지셔가지고, 그래서 아쉽기는 한데, 연습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오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쓰실 만한 문제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전에 문제 확인하신 적이 있었던 항목이라서 되게 반가운 마음에 나 이거 전에 틀렸었는데 그때 많이 틀렸거든요. 다들 엄청 틀렸던 문제라서 자, 이 시점에 다시 확인하면 다시 잘 쓰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출제를 다시 해봤는데 많이 잘 쓰신 것 같아요.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쓰셔가지고 다른 걸 낼 걸 그랬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하지만 그렇게 한번 틀렸던 부분들 다시 써보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그게 되게 뿌듯하죠. 그죠? 내 공부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빨리. 그래서 잘했어. 그땐 틀렸지만 지금 맞춰서 아주 좋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문제 자체가 첫 번째 항목이 좀 짜잘하게 물어보는 항목이었었고, 두 번째 브론펜브레너는 평이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행동, 수정, 기법 역시 크게 무리 없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당도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도 수업할 때도 타당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합니다. 막 강조를 해서 그런지 그건 아니고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연타당도 잘 찾으셨고, 대신에 이제 개념 서술이 얼마나 깔끔하게 개념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되었는지가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부분은 저는 약간 이거는 좀 애매하다기보다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틀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들 요 부분이 제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셨는데 그래봤자 1점이니까요. 1점이니까요. 자, 그리고 장학의 명칭을 쓰고 3번을 잘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군요. 좀 이따 그거 문제 다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장학 명칭도 쉬웠죠? 저희 수업 들으셨으면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왜? 언제 했으니까요? 어제와 오늘 했었기 때문에 너무 쉽지 않나? 그리고 원리 역시도 최근에 본 게 굉장히 인출이 잘 되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가 제일 잘하는 이론은 뭐다? 어제 본 이론. 더 잘하는 건 오늘 본 이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은 가장 최신의 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저 부지런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보셔도 무리 없고요. 네, 화면도 보이시죠? 세워가지고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다음은 오랜 교사 경력을 지닌 김 교사가 기고한 칼럼의 일부다. 발췌한 내용은 첫 번째 교육과정, 심리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론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라.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그냥만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셨던 쌤 중에서 그 방향을 내가 정해도 되느냐, 내가 이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 자체를 제시를 해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자체를 내 생각에는 이거는 전인교육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창의융합이지 창의성 증진이 중요해, 아니면 나는 행복한 학생들이야, 행복 교육이 중요해, 뭐니 해도 학생이 중심이지. 자, 어느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하셔도 괜찮고, 이런 방향성 없이 그냥 우리 교육이 잘 돼야지, 더 발전해야지, 질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셔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제 논의의 부담을 조금 줄여 드리기 위해서 좀 평이하게 주제 논의를 했던 항목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뭐가 되게 빽빽하네요. 그죠? 집에서 썼던 폰트랑 꽤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 만들었던 폰트는 이렇게 넓적하지 않았는데 약간 넓적해졌어요. 집에 가보면 또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 배점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문제를 분석할 때 문제를 읽고 배점을 먼저 읽으십니다. 그래서 배점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체크해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배점 구조에 맞춰서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배점을 보고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또는 어차피 항목별로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점 보시면서 같이 본문 바로 체크를 해서 키워드 기억나는 대로 바로 옆에다 같이 그리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아마 모의고사 보실 때 시간이 크게 부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화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서술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연습 통해서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서술 방식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도 하셨는데, 저희가 수업할 때는 형광펜 써가지고 문제 하이라이트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형광펜을 쓸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게 고사실마다 다 달라가지고, 상황이 다 달라가지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자도 집어넣고,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왜 줄 그릴 때, 두 줄 그릴 때 자대고 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종이를 접어서. 진짜 자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초한지 일부 접어가지고 같이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거 가지고 옆에 가지고 왜 종이를 접고 계신가요? 아니 여기 종이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 워낙 스타일이 다 달라요. 감독관 분들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답안지 교환도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가지고 원칙은 1:1 교환이라서 저 답안지 교환하고 싶어요. 그럼 제출하세요. 먼저 제출이에요. 그래서 답안지 제출을 하고 빈 답안지를 받아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교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보통의 경우는 한 20분, 30분 지난 시점부터 교체를 해서 쓰게 되면 되게 마음의 압박이 커져요. 그래서 다 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감독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로 교환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고 좀 쓰고 나서 그거 폐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면 되게 편하잖아요. 되게 좋죠. 사실은 빨리 쓰고 그 부분 빨리 베껴서 쓰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광펜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그럼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하는 연습 대신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검정색 펜으로 어쨌든 줄도 긋고 동그라미 치도 과하게 동그라미 치시면 큰일 납니다. 안 보이니까 밑에 글자들이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같이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자, 배점 부분 첫 번째.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전에 모의고사 볼 때도 아마 확인하신 적이 있으셔가지고 첫 번째 항목은 좀 편안하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근거해서 잠정적인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될 사항 3가지. 요게 실제로 3가지가 있었죠. 체크하실 때 타일러, 잠정적, 그다음에 3가지 숫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급한 상황, 좀 쫓기는 상황에서는 숫자가 제대로 안 보여요. 진짜 의외로 잘 안 보여요. 3가지 물어보는데 2가지 쓰고 3가지 썼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3가지라고 써져 있는데 2가지네. 뭐에 홀린 것처럼 2가지야, 2가지. 2가지 쓰고 끝까지 안 보이다가 낼 때 3가지였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차라리 안 들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좋은데 마지막에 들죠, 보통은. 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서술을 할 거. 여기도 은근히 헷갈려요. 앞에 3가지고 뒤에 1가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이 3가지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것도 뭐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문제 푸실 때 조심하시고. 자, 두 번째. 밑줄 친 두 부분을 각각 브롬펜브레너의 발달적 관점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라. 2가지 부분이 각각 있었습니다. 2가지를 섞는 게 아니라 먼저 제시된 부분 하나가 있었고 다음에 제시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 나오면 근본적으로 체계들 가운데에서 이건 무슨 체계야, 이건 무슨 체계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찾는 건 어렵지 않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김 교사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행동 수정 기법의 명칭을 제시를 해라. 근데 행동 수정 기법의 명칭이라 그러면 좀 구체적인 명칭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조건화 이론에 관련되는지 서술을 해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요령이긴 한데 서술을 하실 때 글에 자연스러운 전개, 자연스러운 서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글을 선호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요. 채점하는 사람은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무조건 후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 속에 묻히면 진짜 잘 안 보여요. 쌤들도 그래 정리된 자료 같은 거 보실 때 줄글로 된 자료들이 잘 읽히죠. 근데 줄글로 된 자료를 끝까지 보시는 경우들이 잘 없는 게 읽을 때는 잘 읽히는데 그러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내가 다시 좀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김 교사가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행동수정 기법의 명칭 일단 타임아웃이었었죠. 타임 아웃으로 찾을 수 있고 이 타임아웃과 관련되는 조건화 이론이 뭐였습니까? 조작적 조건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냐?
김교사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수정 기법의 명칭은 타임아웃이다. 왜냐하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요구사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타임아웃과 관련된 조건화 이론은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초등학생이 쓴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어떤 경우에 초등학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버스 타면 또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버스 타면 필체 교정 광고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씨 못 쓰는 사람들 막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 나오고 책 보면 글씨 교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막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것 같아 부끄러워요.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써가지고 남들이 넌 초등학교 안 나왔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지? 방금 썼던 글의 서술 방식 자체가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은 이겁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이 관련되는 조건화 이론은 조작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글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제일 명확하게 보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스키너가 주장했던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선 이런저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벌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문제가 되는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타임아웃이 있다. 너무너무 안 좋은 서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다 있어요. 요구사항에 키워드가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쓴 건지. 분명히 알고 썼죠. 분명히 알고 썼는데 이것 자체가 요구사항에 딱딱 들어맞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찝찝해요. 점수를 주면서도 이걸 줘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알고 게다가 그 옆에다 다른 개념들이 한두 가지만 더 있잖아요. 못 줘요. 그러면. 대표적인 기법으로 타임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법이 있고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이때부터는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서술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딱 들어맞게 부합하는 답을 쓰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금방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싫어도 그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제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왼클릭 오른클릭을 잘못했어요. 자, 세 번째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되는 다당도의 명칭과 개념을 서술하고 제시문에서 중시하는 수행평가의 개념을 제시한 후 자, 요 부분에서 쌤들이 약간 그 문제 의도를 잘못 읽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시문에서 중시하는 수행평가의 개념을 쓰라 그랬었잖아요. 제시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수행평가의 유형 수행평가의 방법을 쓰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시문에서 중시하는 수행평가라고 하는 건 수식이었어요, 이거는. 제시문에서 그 교사가, 이 지금 칼럼 쓴 사람, 수행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시문에서 수행평가 강조하고 있다. 자, 수행평가의 개념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아까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왜 이렇게 다들 관찰법을 쓰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찰법, 수행평가의 방법으로서 관찰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개념은 아니에요. 수행평가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자, 수행평가의 개념을 쓰세요. 포트폴리오요. 수행평가의 개념을 쓰세요. 관찰법이요. 평정법이요. 이상하죠. 이것 자체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행평가라는 무엇인지 개념을 쓰고 쌤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한 관찰법 등의 방법을 활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수행평가의 그 실행 방식 방금 관찰을 한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대한 관찰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관찰 자체가 뭘 하는 거였느냐 하면 애들이랑 잘 지내는지 과정상에 애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장점이 구현될 수 있는지를 서술하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애매하게 읽히실 수는 있었지만 요구사항 자체가 개념이라고 써져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은 쉬웠죠. 4번 그 내용에 해당하게 되는 장학의 명칭을 써라. 그다음 해당 장학의 기본 원리 2가지 써라. 자, 이거는 평이하게 서술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이 부분이야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으니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서 각 제시문에 넘버링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던 활동들을 하나씩 매 시험들마다 하고 있는데 제시문에 있는 표현은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럼 제시문 이런 식으로 1번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1번
재심은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쓰시는 게 가장 마음의 부담이 덜하죠.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예전 교육과정은 교사나 학교 입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적었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교육 목표부터 선정하는 교육과정 구성도 가능해지고 있어서 교사와 학교의 높은 전문성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편성, 운영의 그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세 가지 자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였고요. 좋은 이야기였고 우리가 요구하는 답안 자체는 타일러 모형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상태에서 거기에서 유추해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타일러 모형 꼼꼼하게 보시고 계시죠? 과정은 다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과정은 세세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확인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학생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체계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체계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 교육의 주된 대상은 학생이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학생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 자체가 학생이다. 근데 학생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환경적 측면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정 환경, 학부모, 학생의 교우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떤 구성 요소들일까요? 학생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상들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브롬펜브레너의 개념으로 미시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브롬펜브레너의 모형 떠오르십니까?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미시 체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가운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런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바깥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나와 직접 상호작용하게 되는 미시 체계. 그 다음은 미시 체계들 사이에 다들 미시체계들 사이에 중간체계 이렇게 바로 나오시는데 미시체계들 사이에 상호작용에 해당하게 되는 중간체계가 있고 좀 더 바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외체계, 제일 바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시체계, 시간의 흐름, 변화, 시간체계, 연대체계. 좋습니다. 모형 눈앞에 떠오르시죠? 이렇게. 모형. 그렇게 자주 뭐 나올 수도 있어요.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미시체계를 찾으셨고, 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보고 파악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교가 학부모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학부모와 직접 상호작용하여 학교가 결국은 학교가 학부모랑 상호작용을 해서 학생과 관련되는 정보를 얻을 때 학생 지도를 위한 준비가 더욱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쉽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랑 뭐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학교와 학부모가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둘 다 학교와 학부모 둘 다 학생 입장에서는 미시체계죠. 그죠? 미시체계라서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고 있으니까 중간체계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죠. 즐거웠습니다. 이 부분은. 브롬펜브레너는 우리 보통 미시체계가 제일 중요해가지고 미시체계 언급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미시체계 너무 쉽죠. 미시체계 찾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중간체계 얘기를 하고 예전 시험 문제 출제된 걸 보게 되면 연대체계 언급도 한 적이 있어야. 자, 이어서 계속해서 두 번째 보기입니다. 너무 길죠. 그리고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해 조건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건화라는 말도 있고 행동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행동주의 자체가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둘 다 조건화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 말만 봐서는 이게 고전적 조건 형성인지 조작적 조건 형성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머지 사항들도 보면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때 문제 출제되는 경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그거 두 개 구분하는 항목들도 물어보는 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보세요. 졸리지 않으시죠? 예, 약간 졸려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까 저는 그 버스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버스 기억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뭐 앞에 그 글씨 교정 이런 거 재미없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지 않고 버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았고
행동주의 원리들을 오래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소홀히 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데 있어서 행동주의 지도 방안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는 일단 행동 교정, 즉각적인 행동 변화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언급을 하기가 좋아요. 마냥 낡은 기법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상황에 맞는 기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여기까지 아무 얘기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원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수업 중 떠들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 이 학생 바람직한 학생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한 학생입니까? 바람직하지 못하죠. 이런 학생들의 행동 자체가 더 이상 유발되지 않도록 덜 유발되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그럼 행동 수정을 할 때도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기법 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교실 뒤편에 서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게 지금 이번 문제에서 물어봤었던 행동 수정 기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게 타임아웃이죠. 그렇죠? 타임아웃. 근데 얘는 중요해요. 타임아웃은 왜냐하면 벌 중에 제일 무난한 벌이거든요. 제일 무리 없는 벌이라서 벌 중에서는 타임아웃을 가장 흔히 언급을 합니다. 흔히 언급을 합니다. 타임아웃.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보상물을 주는 거, 긍정적 강화물을 주는 것과 벌을 하는 거.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쾌자극, 불쾌자극, 제거, 수여 이거 가지고 표를 구분해서 보시게 되는데 강화 같은 경우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어요. 그죠? 정적 강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쾌자극을 주는 거. 그다음에 부적 강화는 불쾌자극을 제거해 주는 거. 자, 벌 같은 경우에는 제1유형의 벌, 우리가 보통 수요성 벌이, 수여성 벌이라고 하는 거는 불쾌자극을 주는 거. 그다음에 제거성 벌 또는 제2유형의 벌 같은 경우에는 쾌자극을 제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통 우리가 제2형의 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화는 어떤 쪽이든 상관없어요. 정적 강화건 부적 강화건 문제가 되는 상황, 문제가 되는 행동 자체가 없는데 벌 같은 경우에는 수요성 벌을 기본적으로 안 쓰게 되어 있죠. 학생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쓸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 학교에서 그 체벌이라든지 그런 뭐 신체적 그 고통이 있는 그런 활동들이라든지 그런 거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스키너 자체도 수요성 벌 자체는 별로 행동 교정에 의미가 없다. 학생들한테 부작용만 더 많이 증가시킬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굳이 벌을 쓰고 싶으면 제거성 벌이 낫다. 벌 중에서는 제거성 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거성 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타임아웃이 되는 거죠. 벌금도 제거성 벌이에요. 벌금. 근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금 할 수 있습니까? 자, 10,000원씩 걷어. 그래서 오늘 지각했지? 그래서 어제도 지각했지? 2번 연속했으니까 3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다니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이게 벌금도 사례가 될 수 있긴 한데 보통 벌금 같은 경우에는 왜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친구들끼리 같이 뭘 할 때 짜잘짜잘하게 뭐 이렇게 걷는다. 얼마 정도면 쌤들 내면서 되게 고통스럽지 않고 마음 아파하지 하면서 낼 수 있을까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1,000원? 너무 크지 않습니까? 되게 크지 않아요? 한 문제에 1,000원 이렇게 가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번 해가지고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대학교 때 친한 동기 언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벌금을 진짜 한 문제 1,000원씩 걸었어요. 그러다 한 일주일 하다가 말았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열심히 하고 가면 될 텐데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럴 수가 없다.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언니 그만할게요 언니 저 이러면서 되게 급히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벌금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수업에 참여를 해서 그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성 벌의 사례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나 또는 뭐 보상이나 벌을 통해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 형성이 아니라 조작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화로 이번 사례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심플하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방향에 대해 논쟁이 많은데, 그렇죠. 실제로 이거 절대평가해야 된다, 아니다, 상대평가 그대로 가야 된다, 언급들이 좀 있죠. 수능 시험은 대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수능 시험 자체 이름 보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 또는 대학 수학능력 평가라고 하니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가 대수능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에서 보면 대학교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와 대학에서의 학점을 비교하여 수능 점수,
대학에서의 학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비교 대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상관이 높다면 또는 관련이 높다면 수능시험이 원래 방향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능시험 자체가 괜찮다, 원래 의도나 방향에 맞춰서 나쁘지 않은 평가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능시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그러한 확인 이후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만약에 진짜 그래서 수능시험 성적이랑 대학교에서의 학점을 비교를 했는데 상관이 낮다. 그럼 어때요? 이 시험이 절대평가면 어떻고 상대평가면 어떻습니까? 이미 예언을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시험 자체가 좀 잘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관련되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타당도의 명칭을 쓰라 그랬어요. 타당도 자체는 애초에 이 평가의 목적 자체가, 그 평가에 시행되는 과정이나 내용 자체가 원래 목적이나 의도에 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타당도입니다. 근데 그 타당도의 본래적 개념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게 내용 타당도이긴 하지만 보통 그랬으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과 내용 자체가, 평가 자체가 일치하는가의 여부로 접근을 했을 텐데 여기서 그렇게 접근을 안 했어요. 타당도는 타당도인데 이 시험과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다른 평가에서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아까도 답을 많이 잘 쓰셨는데 예언 타당도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의 시험, 평가 도구와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유사하냐, 공통된 요인이 얼마나 많으냐 등등을 확인하게 되면 예언 타당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랑 그 대학에서의 그 수행 수준 학점 이것도 얘기를 하고, 우리 시험에서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례로 드는 게 임용시험 성적. 임용시험에서 교사들을 뽑을 때 임용시험에서의 성적과 교원평가 점수, 이 두 가지가 상관이 높은가 낮은가를 가지고 원래는 높아야 돼요. 그렇죠. 좋은 교사를 뽑기 위해서 교원 임용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학교에 가가지고 좋은 교사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와, 굉장히 타당한 평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방향성이 잘 안 맞는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언 타당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예언 타당도를 찾고 예언 타당도의 개념까지 서술하는 거. 타당도는 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뿐만 아니라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까지는 중요하게 개념, 세부적인 사항들 잘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평가로 수행평가가 있는데, 관심이 높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의 여러 목적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평가 왜 할까요? 수행평가 도입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하면 두세 가지 쭉쭉쭉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보면 이제 고등 사고 능력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등등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평가가 지향하는 방향, 목적, 배경 부분들을 떠올려 봤을 때 제시문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평가 방식이 관련되는, 연관이 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 항목은 객관식 부분에서 제시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게 가지고 와가지고 아마 보셔도 잘 기억이 안 나시긴 하실 텐데, 객관식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문제 자체가 그거였어요. 이 학생들의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고 싶다. 그 의도가 가장 잘 구현된 사례를 찾아봐라. 그래서 보기가 쭉 나와 있었고, 거기에 정답에 해당하는 보기가 요 보기였어요.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 6월 달 강의 끝나고 나서 꼭 과정이나 평가나 그 교수이론이란다. 그 행정 영역은 정답지 계속 신경 써서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으면 하면서 바로 생각날 수 있었던 항목이었는데 괜찮아요. 아닌데도 잘 찾으셨더라고요, 다들. 근데 여기 좀 많이 틀리셨어요. 자, 보면 예를 들어 모둠의 협동을 요구하는 실험이나 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의 행동을 교사가 관찰해서 평정하는 방식의 평가를 활용하게 되면 수행평가의 목적 중 하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얼핏 보면 약간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여기에서 협동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인지적 측면으로만 보지는 않죠. 계속 눈에 이렇게 좋은 데 온 것 같았어요. 눈빛이 너무 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협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회성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 지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정의적인 측면들을 평가하는 거. 인지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싶었으면 수행 수준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식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협동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를 행동을 관찰해서 평정한다 그랬죠. 우리가 작년 시험에서도 보게 되면 그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사가 평정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들을 확인하겠다.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행동을 교사가 관찰해서 평정을 하는데 협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의적 측면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만 놓고 인지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에서 학생들과 얼마나 협업이 되고 있는지, 배려를 하고 있는지, 갈등은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적 측면의 평가까지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혹은 목적을 같이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적 측면 얘기하시고 전인 교육이나 전인적 평가가 가능하다. 괜찮아요. 그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전인적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지, 정의, 신체 행동 이런 부분들을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한데 전인적 측면만 쓰시면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정의적 측면 얘기하시고 전인까지 이어지는 건 아주 괜찮은 접근입니다. 자, 네 번째. 이건 쉽죠. 뭐 이렇게까지 잘 보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최대한 키워드를 퍼드렸어요. 자, 이러한 모든 변화의 주체는 교사여야만 합니다. 교사는 학생 교육의 책임자로서 막중한 무게를 스스로 느끼고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도입 문장이었고 이제 나오죠. 교사는 자발적인 태도로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급 운영 보셨던 기억 나죠? 두 번째 항목에 이거 있었죠. 그대로. 그래서 등의 영역에 대한 교내외 전문가. 자, 이건 진짜 컨설팅으로 안 찾으시고 다른 걸로 고민하셨으면 진짜 약간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조언을 받아서 전문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키워드 자체가 워낙 컨설팅 장학이었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컨설팅 장학. 그리고 원리는 사실은 그래서 세부 원리를 찾으라고 제시문을 드릴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까 평가 부분이 약간 무거울 것 같아서 쌤들이 보시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아서 그거는 일단 빼고 편안하게 쓰시라고만 했는데 그걸 넣을 걸 그랬어요. 그렇죠. 문제가 조금 평이했죠. 조금 좀 쉬었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괜찮던데 오늘 보니까 약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리 중에서 기억나시는 것 2가지 정도를 서술하시면 되는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찾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제시문 나오면 이게 보통 독립성이나 학습성이나 한시성이나 뭐 자문성이나 그런 거 다 물어보기 좋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을 했더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받으신 자료 받으신 자료 같이 후딱 의미 있는 부분들 살펴보면서 그다음에 예시, 개요 부분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 부분 보시면 우리 방금 얘기했었던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 쭉쭉쭉 있는데요. 자, 비교적 최근에 많이 봤었던 항목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보진 않겠습니다. 원하지 않으시죠? 이제 약간 빨리 가고 싶으시죠? 다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죠, 약간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위에 그림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셨을 때 좀 세로로도 그리고 가로로도 그리긴 하는데 좀 웃기긴 하죠. 그림 자체가 약간 괴물 같기도 하고. 약간 그렇지 않아요? 약간 모르겠어요. 그건가 약간 로르샤르 잉크 반점 검사처럼. 그래서 이게 뭘로 보여요? 뭐 꿀벌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자, 우리가 크게 타일러의 모형의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목표 설정, 그렇죠? 학습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평가라고 하는 총 4단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타일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설정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여기 보면 학습자, 사회, 교과, 전문가로부터 잠정적 교육 목표를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을 통해서 잠정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걸 2가지의 체로 거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교육 철학, 제1의 체 교육 철학, 제2의 체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 2가지 체를 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 목표는 어떻게 기술합니까? 목표 기술의 원리?
이원, 목적, 분류 기준에 근거를 해서 그 내용 측면과 수행의 측면, 행동의 측면으로 목표를 진술하게 되죠. 일단은. 그러나 학습 경험, 선정의 원리 있죠. 조직의 원리 있죠. 그다음에 평가를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까? 목표. 학습 목표에 근거를 해서 목표 달성 정도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서 각각의 단계들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타일러 모형 중에서 확인을 했던 거 학습 경험의 선정 원리 확인할게요, 안 할게요? 했죠. 작년 했잖아요. 학습 경험의 선정의 원리. 조직의 원리 이전에 확인했어요. 그럼 안 한 게 뭐가 있느냐? 목표 부분과 평가 부분을 안 봤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런 쪽 파트들은 신경 써서 하나하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설명들, 세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5페이지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 그렇죠. 가운데 어린아이를 두고 미시, 중간, 외, 거시 체계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형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그림에는 지금 연대 체계가 보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세로 축으로 연대 체계, 이게 하나의 잘라놓은 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시 체계는 좀 세세하게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미시 체계 구성 요소로서 먼저 부모 이야기 나와 있죠. 부모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니은을 보시면 18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90% 정도를 부모의 지도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가요? 고3 때 엄마 아빠 언제 보셨어요? 생각해보시면 고등학교 때 그죠? 막 주말에 한두 번도 밥 같이 먹기 힘들고 갈게요 이러고 나가고 그죠? 밤에 오면 뭐 밤에 오고 더 그러잖아요. 친구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근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여기 보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자녀들의 성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쌤들도 혹시 오른쪽에 있는 거 자녀의 성격 부분을 읽어보세요. 쌤들은 아직은 부모의 성격 읽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성격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보시고 혹시 어디에 걸린다 그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자, 두 번째 또래 관계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 다음으로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왜 콜맨, 연구 보고서 등등에 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발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콜맨 보고서에서는 성적만 가지고 놓고 보는 거죠. 성적만 놓고 봤을 때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 환경 배경이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친구 관계, 세 번째가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러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게 이웃과 학교, 굉장히 조그맣게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동급입니다. 옆집에 쌤들 누가 사는지 잘 알고 계세요? 그 정도 느낌으로, 그쵸, 학교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학교 상황에서는 학교, 교사, 그 다음에 뭐 학부모, 또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구성 요소들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체계들로서 중간, 외, 거시, 시간 체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 중간 체계, 이번 문제에서도 언급을 했었던 항목이기 때문에 미시 체계들 사이에 상호작용이다. 기본 개념 파악해 주시고 그것을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왜 학부모들 자꾸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느냐. 결국 그런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학생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기도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정보를 받게 되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이 되게 빠르네요. 그죠? 아닌가요? 혼자 그렇게 느끼나 봐요. 자, 세 번째로 조작적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다 중요하죠.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은 그 조건화되는 기제로서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중립 자극이 어떤 식으로 조건 자극이 되느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혹시나 형성되어 있는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해제시킬 수 있는 교정 방법으로서 이제 그 체계적 둔감법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자 이번 문제에서 확인했었던 조작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아래쪽에 표 보시게 되면 고전적 조건화랑 조작적, 작동적 조건화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가지 비교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지요. 근데 이제 일단 조건화에서 보시게 되면 자극 반응의 순서를 보시게 되면 작동적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강화 앞에 온다라고 해서 바람직한 내가 원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그 행동의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상을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벌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이 형성의 원리 부분은 뭐 이것저것 많이 보셨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런저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보시고 9페이지 보라 그래 놓고 안 봤어요. 10페이지에 보면 강화랑 벌 이야기 나와 있죠? 요거 아까 우리가 말로 설명드렸던 그 사항들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기가 되게 편하죠. 자, 구체적인 행동 수정 기법. 여기에 있는 기법들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11페이지. 심리 영역에서 좀 세부적인 부분을 좀 세세하게 물어본다 그러면 이런 기법들도 하나하나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증가 방법으로 프리맥의 원리 많이 언급을 하죠. 선호하는 행동을 강화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원하는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더 선호하는 행동을 보상물로 제시를 하는 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집중하면 좀 빨리 끝내줘서 쉬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프리맥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맨날 나오는 사례 그거잖아요. 선생님 뭐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절대 먼저 해주면 안 되고 니들이 수업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나면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를 해줄게. 그럼 애들이 됐어요? 그렇죠. 딱히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사실 수업을 하기 싫었던 거지. 굳이 그게 그렇게까지 원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됐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셔가지고 미리 해주시면 그 이후 수업 자체를 열심히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맥의 원리는 순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덜 원하는 걸 먼저 하고 더 원하는 걸 반드시 뒤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쌤들도 보상을 주실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하기 싫네. 공부하기 싫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 그래서, 아니, 이게 몸이 힘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면 그게 맞는데, 그냥 하기 싫은 상황 있잖아요. 좀 하기 싫어가지고, 쉬고 나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좀 놀고 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막 노는 걸, 쉬는 걸 보상으로 걸고 싶으면 되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다 보면 이때 30분 놀자. 내가 하고 싶었던 유튜브를 보든지 나가서 춤을 추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자. 그런 식으로 순서를 짜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나한테 너무 관대하니까. 너무 관대해가지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 못 따라오죠. 왜냐하면 원하는 걸 얻었거든요. 뭐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토큰 강화. 자, 요거는 여긴 상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상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보상물이 될 수 있는 뭐 스티커라든지 교환 가치가 있는 토큰이라든지 그런 걸 모아서 더 크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행동 계약도 있죠. 서면으로 약속하는 거 선생님이랑 학생이 같이 협의를 해서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문제에서 확인했었던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방법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벌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벌은 조금 일반적인 개념은 맞아요. 그냥 벌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1유형의 수요성 벌, 제2유형의 제거성 벌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행동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강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선 벌이라는 말보다는 좀 구체적인 기법들을 쓰는 게 좋은데 여기 보게 되면 타임아웃 나와 있죠. 강화를 받을 수 있는 장면에서 추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타임아웃이 됩니다. 제거성 벌, 제2유형의 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따라서 또 보게 되는 게 비읍에 나오는 상반 행동 강화. 문제가 되는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찾아서 강화를 하는 것이다. 아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않은 학생이 나왔었죠. 문제 사례에서.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벌을 줄 수도 있지만 상반 행동 강화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드물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딴짓을 한다든지 막 이러고 있는다든지 떠든다든지 그러지 않고 가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책을 보고 필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그때 이야 너 정말 훌륭하다. 잘하고 있어. 됐어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벌을 주는 것보다는 칭찬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죠. 교사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으면 빨리 그 문제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바로 벌을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하고 있으면 내버려둬요. 근데 그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각했을 때 벌을 준다기보다는 제 시간에 왔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게 상반 행동 강화 속어, 오호 강화를 중단하는 절차였었죠. 속어 폭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타당도 나왔습니다. 본래 기본 개념도 파악해 주시고
여기 타당도의 종류들, 내용 타당도. 자, 그 다음에 기준에 근거해서 타당도를 확인하게 되는 준거 타당도가 있는데, 공인 타당도, 예언 타당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요소들입니다. 공인 타당도. 동일한 능력이나 특성을 재는 두 가지의 평가 도구가 있을 때, 이 평가 도구가 동일한 시기에 치러졌을 때 사용하는 타당도의 증거다. 즉, 두 가지가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공인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공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검사 도구와 준거가 있는데 요게 검사 도구가 되는 것이 새 시험지? 새 시험지? 말이 이상한데? 새롭게 만든 시험지, 중간고사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준거 자체는 과거의 시험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기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예언 타당도로 보진 않는데 이 기준에 근거를 해서 봤을 때 새 검사 도구가 얼마나 공통된 요인이 있는가. 공통된 요인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니까 과거의 검사 도구 자체는 뭐냐면 타당도를 입증받은 검사 도구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 검사 도구나 쓰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뭐 1학기 중간고사로 봤던 시험 문제는 너무 괜찮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검사 도구였다라는 게 확증된 그 검사가 있을 때 새로 만든 중간고사 시험지를 보면서 그럼 작년에 봤었던 시험지랑 얼마나 비슷한지 공통된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 그렇게 되면 이게 검사 도구가 되는 거고 이게 기준, 준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거에 비추어 봐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공인 타당도. 명칭 개념 기억해 두시고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어떤 검사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느냐와 관련된 타당도이다. 여기 보면 선행검사 성적과 준거의 상관계수,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검사 도구, 검사 성적이라고 한 것은 아까 문제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수능시험이에요. 수능시험의 성적. 되는 거고 미래의 준거가 되는 거는 대학에서 학점이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다? 준거가 기준이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이거랑 이게 얼마나 상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공인타당도도 마찬가지고 예언타당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비슷한 요소들이 많으냐.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으냐. 이걸 보는 건 맞아요. 그것 자체는 되게 유사한 게 맞는데 여기에는 보통 뭐가 있다? 시간적 흐름. 격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활동들, 미래의 검사 성적이라든지 미래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타당도. 자, 한 검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 구인을 어느 정도 재고 있는가를 이론적 가설을 세워서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타당도이다. 말 자체가 어렵긴 한데 우리가 이게 구인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특정 개념, 큰 개념이 있었을 때 그 검사 도구 항상 설명할 때마다 얘는 굉장히 말이 길어지는데 맨날 예로 드는 거 있잖아요. 창의력 검사 도구가 있다. 창의력 또는 창의성 검사 도구를 만들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측정하기가 어려운 심리적 특성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검사 도구가 창의성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창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소들을 구분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창성, 융통성, 다양성 이런 개념들이 있으면 그 세부 개념들을 구분을 한 다음에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이론에서는 요 개별 항목들은 직접적으로 측정을 해서 이 영역 자체를 제대로 측정했는지 측정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측정하고 있으면 이 개별 항목들의 타당도가 높으면 검사도의 타당도가 높으면 이게 더해져 있는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개념도 아마 타당하게 측정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인 타당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파악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수행평가도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개념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문제에서 개념 서술하는 거 조금 누락하시거나 빠뜨리신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개념 부분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성, 특징 비슷비슷합니다. 고등정신 능력, 직접적인 평가,
암기 위주 교육의 그 해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강조해서 일치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등등 확인하시고 평가 방법 뭐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놀랍게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컨설팅 장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겹죠? 최근에 보셨죠? 최근에 보셨기 때문에 컨설팅 장학은 따로 보지 않고 개념 확인하시고요. 원리 확인하세요. 저희 수업 안 들으셨던 쌤들은 아닌데 난 처음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별거 없으니까 여기 컨설팅 장학 근데 중요합니다. 장학기법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기억하시고 원리 기억하십시오. 컨설팅장에서 강조하는 키워드 우리가 찾을 때 뭘 강조한다? 자발성. 내가 자발적으로 의뢰를 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필요를 느껴서 장학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하는 대상 자체는 전문가, 내용에 있어서도 전문가, 수행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가,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컨설팅 장학은 범주 자체가 좀 넓죠. 수업뿐만이 아니라 생활지도 아까 문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학급 경영 그런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원리 다 기억해 주시고. 자, 드디어 18페이지 예시 개요. 자, 서론 부분. 내용 세부 사항은 아마 대부분 다 많이 아까 우리가 이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문제 분석하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키워드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서론 부분 보시면 여전히 쓰기가 힘들죠. 근데 좀 이거는 그냥 좀 부담 없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 역시 항상 새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 교육도 변화하는 세상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우리 교육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4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할 것이다. 그렇죠. 별거 없죠. 그래서 변화되고 있다. 우리 나아가야 될 방향도 뭐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에 맞게끔 노력하겠어요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도입 문장, 주제 논의 문장 다 써놨는데 도입 문장은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안 써지면 안 써도 됩니다. 도입 문장. 근데 주제 논의는 반드시 단락 마무리를 할 때 소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전체 큰 주제랑 연관지어서 말이 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가지 고려사항, 학습자의 심리적 요구, 사회적 요구와 같이 교과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틀려도 되니까 방향이 좀, 그 방향만, 내용 자체가 맞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다양한 용어들 다 두루두루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고. 왜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될까? 아까 문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상황에 맞는, 학교 상황에 맞는, 학생들의 필요 요구에 맞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수요자, 교과 내적 구조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교과 내용의 타당성을 위해서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논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배점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위에 3가지 요구가 1점, 1점, 1점이었으니까 관대하게 채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는 키워드가 똑같지 않더라도 결국 학교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 관련자들의 필요에 근거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서술하셨으면 1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 논의 부분 있죠.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해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목표를 선정해야 한다. 교과뿐 아니라 학생의 필요, 사회 요구에도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자, 2번째 항목. 자, 요거는 그 2가지 체제 찾는 게 2점이죠. 그래서 미시체계 1점, 중간체계 1점입니다. 근데 그냥 제시문에서는 미시체계와 중간체계를 찾을 수 있다. 안 되죠. 어디가 미시체계고 어디가 중간체계인지 밑줄 친 2 부분이었기 때문에 먼저 밑줄 친 부분은 미시체계다. 라고만 쓰셔도 괜찮아요. 내용 쓰기 싫으시면. 근데 보통은 먼저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요런 사항은 미시체계.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요런 사항은 중간체계.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근거를 간단하게 들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1점 1점이고 행동 수정 기법 타임아웃 이거 타임아웃 명칭 맞아 1점 드릴 거예요. 1점 해주시고 관련되는 조건화 이론은 조작적 조건화 이론. 보통 명칭 쓰라고 하면 개념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개념 쓰실 수 있으면 정확하게 기억나시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념보다는 왜 그러한지 이유를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근거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근데 근거를 쓸 때 개념을 활용해서 근거를 쓰실 수 있으면 개념과 연관지어서 근거를 서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주제 논의 부분.
학교가 학생 하나하나의 발달 이끌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관계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두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기법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교육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예언 타당도 개념. 어떤 검사 결과가 피험자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언하느냐와 관련된 타당도이다. 끝날 때 타당도라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장 안전한 거. 앞에 조금 이상한 말이 있어도 뒤에 이러저러한 타당도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여기도 근거 있죠. 그다음에 명칭과 개념 쓰는 게 1.1점이었기 때문에 근거가 있으면 좋은데 아마 개념 쓰시고 나서 근거를 따로 쓰시기가 약간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칭, 개념만 들어갔으면 2점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 개념이 있었죠. 개념 1점입니다. 빠뜨리신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1점 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구현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게 되면 학생의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합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정의적 영역 평가가 들어가야 1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 꼭 해주시고 전인 교육만 하시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덕체다 보니까 이게 전인 교육 얘기를 할 때 정의적 측면을 누락시킨 경우들도 있어요. 인지적 측면이랑 수행만 얘기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전인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전인 얘기를 하셨을 때는 정의적 측면에 대한 언급 같이 하시면서 전인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제 논의 부분, 이제 타당도 통해서 시험 평가의 타당도를 높여서 목적과 가치에 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제 평가 얘기가 나오면 제일 무난하게 논의하실 수 있는 방향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에요. 우리가 평가를 잘하면 교육의 수준이 올라간다.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랑 연관짓기가 굉장히 좋은 영역이 평가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고 연관이 잘 안 되면 어지간하면 질적 수준으로 연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적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죠. 수행평가 얘기하면서. 자, 마지막 컨설팅 장학. 명칭 쓰고 개념 써주시고 기본 원리는 여기에서 2개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 볼게요.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 주제에 대한 언급은 서론에도 보이고 본문에도 보이고 결론에서도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선정 원칙, 브론펜브레너의 발달 이론, 조작적 조건화의 행동 수정 기법을 살펴봤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 예언 타당도 입장에서 타당성을 바라보고 수행 평가의 목적을 확인한 후 이런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을 컨설팅 장학을 통해 정리했다. 보다 나은 교육을 실천해서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교사는 교육 여러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급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하셨던 쌤들은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공부를 약간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할 게 좀 많으신 쌤들은 모의고사 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공부는 모의고사 없이는 공부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볼 거면 올해 시험을 안 볼 거면 계속 이론 보셔도 돼요. 이론 보면서 좋아 이런 게 있었지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또 답을 쓰시는 건 내가 이론을 알고 있는 거랑 그 알고 있는 걸 문제 요구 사항에 맞게끔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써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연습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9월 달에 좀만 더 힘내셔서 더 멋지게 후반부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오세요.